덫에 걸린 호랑이를 발견하게 된 과부. 하지만 그 호랑이가 무섭기는커녕 자신의 처지 같아 살려주게 되는데, 그날 밤 과부의 집에 호랑이가 찾아왔고 아이를 물고 온 것이었지요. 하지만 과부는 그 아이의 정체를 몰랐는데, 전기수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이야기 한 판 시작해보겠습니다. 강원도 깊은 산골, 허리춤까지 눈이 쌓이는 매서운 겨울밤이었습니다. 인적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험한 산비탈에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 한 채가 위태롭게 매달려 있었는데, 그곳에는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여인 막순이 홀로 살고 있었지요. 막순은 여느 여인들과 달리 장정 2명을 합친 것보다 덩치가 크고 쌀가마니를 한 손으로 번쩍 들 만큼 힘이 장사였습니다. 하오나 그녀의 그런 타고난 힘과 덩치는 칭송의 대상이 아니라 평생을 따라다니는 지독한 저주가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막순이 지나갈 때마다 소금을 뿌리며 수군거렸습니다. 마을 안악이 침을 뱉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저기 남편 잡아먹은 년이 또 지나가네.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런 곰 같은 몸뚱이를 타고났을까. 불쌍한 박서방, 첫날 밤에 저 무거운 몸에 깔려 숨이 넘어갔다지 아마. 사실 막순의 남편은 원래부터 지병이 있어 몸이 약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혼례를 치르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병세가 악화되어 세상을 떠난 것인데,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이 막순의 육중한 몸무게 탓이라며 억울한 누명을 씌운 것이지요. 막순은 그날 이후로 마을에서 쫓겨나 산속 외딴 집에서 짐승처럼 숨어 살아야 했습니다. 어느 춥고 시린 그날 밤도 막순은 죽은 남편의 제사를 지내기 위해 장터에서 사온 북어포 한 마리를 들고 눈길을 헤치며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살을 내는 칼바람이 불어왔으나 막순의 두툼한 볼살은 추위보다는 서러움으로 붉게 얼어 있었습니다. 막순이 눈물을 훔치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내 덩치가 커서 미안하오. 당신이 살아생전 나를 그리도 아껴주었는데 나는 당신 가는 길에 따뜻한 밥 한 그릇 제대로 못 먹이는 구려. 그때였습니다. 하얀 눈밭 위에 검붉은 핏자국이 길게 이어져 있는 것이 막순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짐승의 피라기에는 그 양이 너무 많았고 사람의 피라기에는 발자국이 너무나 거대했습니다. 호기심과 두려움이 동시에 일었으나 막순은 홀린 듯 핏자국을 따라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핏자국이 끝나는 벼랑 끝 바위 아래 집채만 한 무언가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쓰러져 있었습니다. 크르르, 그것은 털에 윤기가 흐르는 거대한 호랑이, 바로 산군이었습니다. 하오나 산중의 왕이라 불리는 위엄은 온데간데 없고 허벅지에는 사냥꾼이 놓은 굵은 쇠덫이 깊게 박혀 뼈가 보일 정도로 처참한 상처를 입은 상태였습니다. 호랑이는 고통에 몸부림치며 금방이라도 숨이 끊어질 듯 헐떡이고 있었지요. 막순은 너무 놀라 들고 있던 북어포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당장이라도 도망쳐야 마땅했으나 그녀의 발은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호랑이의 그 노란 눈동자가 공포가 아닌 애처로운 슬픔을 담고 막순을 빤히 쳐다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눈빛은 마치 마을 사람들에게 돌을 맞으며 홀로 울던 자신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막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호랑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너도 나처럼 혼자구나. 다쳐서 아프고 추워서 서럽고 세상 천지에 의지할 곳 하나 없는 신세가 나랑 똑같구나. 막순은 주저앉아 치마폭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짐승이 무서운 줄도 모르고 엉금엉금 기어가 호랑이의 상처 부위를 살폈습니다. 호랑이는 막순이 다가오자 본능적으로 이빨을 드러냈으나
그녀의 눈에서 살기가 아닌 연민을 읽었는지 이내 힘없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막수는 젖먹던 힘을 다해 호랑이의 살을 파고든 쇠덫을 양손으로 벌렸습니다. 으라차차, 조금만 참아라. 이게 빠져야 내가 산다. 우지끈하는 소리와 함께 쇠덫이 벌어졌고 호랑이는 고통에 찬 비명을 질렀습니다. 막수는 재빨리 품속에서 귀하게 아껴두었던 지혈가루를 상처에 쏟아붓고 찢어낸 치마폭으로 상처를 단단히 동여매었습니다. 그리고는 남편 제사상에 올리려 했던 북어포와 고기 산적을 호랑이의 입가에 밀어주었습니다. 막순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이거 먹고 기운 차려라. 우리 서방님 제사상이 좀 부실해지겠지만 죽은 사람보다는 산짐승 목숨이 더 중하지 않겠느냐. 서방님도 이해해 주실 게다. 호랑이는 막순이 준 음식을 허겁지겁 먹어치웠습니다. 그리고는 한참 동안 막순의 얼굴을 뚫어져라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그 퉁퉁하고 못생긴 얼굴을 가슴 깊이 새기려는 듯 호랑이의 눈빛이 깊고 그윽하게 빛났습니다. 이내 호랑이는 절뚝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눈보라 속으로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막수는 호랑이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 자리에 서서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불어왔으나 이상하게도 가슴 한구석에는 난생 처음 느껴보는 뜨거운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에게조차 받아보지 못한 생명과 생명이 나누는 묵직한 위로였습니다. 그날 밤 막수는 텅 빈 제사상 앞에서 물 한 그릇을 떠놓고 절을 올렸습니다. 비록 상은 초라했으나 그녀의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충만했습니다. 하오나 막수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오늘 밤 자신이 살려보낸 그 짐승이 머지않아 그녀의 기고한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엄청난 인연의 끈이 되어 다시 찾아오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초가집 지붕 위로 소리 없이 한방눈이 쌓여가고 산골의 밤은 깊어만 갔습니다. 호랑이를 살려보낸 지 석 달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동안 산골짜기에는 매서운 동장군이 물러갈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막순의 외딴 집은 밤마다 들려오는 짐승 울음소리에 더욱 고립되어만 갔습니다. 막순은 혹여나 그날 자신이 귀신에 홀려 헛것을 본 것은 아닌가 싶어 며칠이고 멍하니 살인문 밖을 내다보곤 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장대비가 쏟아지고 천둥 소리가 산을 쪼갤듯이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비바람이 문풍지를 사정없이 때리자 막수는 무서움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오들오들 떨고 있었습니다. 막순이 이불 속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아이고, 오늘 밤은 날씨가 왜 이리 흉흉하담. 꼭 무슨 사단이라도 날 것만 같구나. 그때였습니다. 우르릉 쾅쾅하는 천둥 소리 사이로 마당에서 무언가 쿵하고 떨어지는 묵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빗소리라기엔 너무나 둔탁하고 무거운 소리였지요. 막수는 공포에 질려 숨을 죽였으나 이내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방문을 아주 조금 열어보았습니다. 번개가 번쩍하며 마당을 비추는 순간 막수는 소스라치게 놀라 뒤로 넘어질 뻔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어마어마한 그림자가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보름 전 자신이 살려주었던 그 호랑이 상군이었습니다. 빗물에 젖은 털이 번들거렸고 석 달 전 찢어졌던 허벅지의 상처는 이제 거의 아무러 거대한 흉터로 남아 있었지요. 막순이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물었습니다. 아니, 너는 상군님이 아니시오. 이 태진 날씨에 여긴 또 어인일로 오셨소. 호랑이는 대답 대신 입에 물고 있던 무언가를 햇마루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그것은 비단으로 꽁꽁 싸맨 작은 보따리였습니다.
막순이 의아해하며 보따리를 쳐다보자 호랑이는 짧고 굵은 울음소리를 내며 코끝으로 보따리를 툭 밀어주었습니다. 마치 어서 열어보라는 재촉 같았습니다. 막순은 주저하며 방문을 열고 나가 보따리를 집어들었습니다. 손끝에 닿는 비단의 감촉이 예사롭지 않게 부드러웠고 그 안에서는 미약하지만 분명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막순이 떨리는 손으로 매듭을 풀며 중얼거렸습니다. 대체 무엇을 물어온 게냐. 산짐승을 잡아온 것이라면 나는 날고기는 못 먹는다. 하오나 비단을 풀어헤친 막순의 입에서 비명에 가까운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놀랍게도 그 안에는 갓 태어난 핏덩이 같은 사내 아이 하나가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빗물에 젖지도 않은 채 곤히 잠들어 있었으나 그 얼굴은 창백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막순이 기겁하며 소리쳤습니다. 세상에, 이게 웬 악이란 말이냐. 상구님, 혹시 마을에서 사람을 물어온 것이오? 호랑이는 막순의 호통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깊은 눈으로 아이와 막순을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이내 할 일을 다 했다는 듯 몸을 돌려 어둠이 짙게 깔린 빛 속으로 성큼성큼 사라져 버렸습니다. 막순이 쫓아가려 했으나 호랑이는 바람처럼 자취를 감추고 말았지요. 홀로 남겨진 막순은 얼떨결에 아이를 안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호롱불 아래서 자세히 보니 아이를 감싸고 있는 포대기는 평민들은 구경조차 할 수 없는 최고급 비단이었고 아이의 품속에는 황금색 실로 용의 문양이 수놓아진 놀이개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붉은 피로 급하게 쓴 듯한 서찰 한 장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막순은 떨리는 손으로 서찰을 펼쳤습니다. 글을 모르는 막순이었으나 피로 쓰인 그 글씨에서 뿜어져 나오는 절박함만은 읽을 수 있었습니다. 막순이 서찰을 가슴에 품으며 탄식했습니다. 이게 무슨 변고란 말이냐. 용문양이라니. 이건 궐 안에 높은 분들이나 쓰는 물건이 아니더냐. 상구님이 궐 담장을 넘기라도 했단 말인가. 막순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만약 이 아이가 영모에 휘말려 쫓겨난 왕손이거나 대역 죄인의 핏줄이라면 아이를 데리고 있는 것만으로도 삼족이 멸해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당장이라도 관아에 신고해야 마땅했으나 막순은 차마 발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방금 전 자신을 바라보던 호랑이의 그 간절한 눈빛이 잊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포대기 속의 아이가 칭얼거리며 눈을 떴습니다. 배가 고픈지 입을 오물거리며 막순의 새끼손가락을 꽉 쥐는 그 고사리 같은 소나기 힘에 막순의 꽁꽁 얼어붙었던 마음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 아이를 가져보지 못한 막순에게 그 핏덩이의 온기는 너무나 치명적이었습니다. 막순이 아이를 품에 꼭 안으며 울먹였습니다. 그래, 너도 나처럼 세상에서 버려진 개로구나. 짐승이 물어다 준 목숨인데 사람이 어찌 외면하겠느냐. 남들이 뭐라 하든 내가 너를 지켜주마. 막순은 결심한 듯 아이를 아랫목에 눕혔습니다. 비록 남편 잡아먹은 년이라 손가락질 받는 처지였으나 오늘부터는 이 아이의 어미가 되기로 마음먹은 것입니다. 막순이 아이의 볼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내 이름은 이제부터 복덩이다. 호랑이가 물어다 준 복덩이. 우리 험한 세상 한번 잘 살아보자꾸나. 하오나 막순에게는 당장 큰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처녀나 다름없는 과부의 몸에서 젖이 나올 리 만무했기 때문입니다. 밖에는 비바람이 몰아치고 아이는 배가 고파 자지러지게 울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쌀미음을 쑤어 먹이려 해도 갓난아기가 삼키기에는 무리였지요. 막순이 발을 동동 구르며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을 때
방문 밖에서 또다시 짐승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닌 듯 했습니다. 과연 호랑이가 또 무엇을 데리고 온 것일까요? 막순의 기구한 육아일기는 그렇게 폭풍우 치는 밤에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던 밤은 깊어만 가는데 젖을 달라 보채는 복덩이의 울음소리는 그칠 줄을 몰랐습니다. 처녀나 다름없는 막순의 몸에서 젖이 나올 리가 만무했으니 이는 당연한 노릇이었지요. 막순은 퉁퉁 부은 자신의 빈적 가슴을 쥐어짜 보기도 하고 급한 대로 쌀을 갈아 묽은 미음을 쑤어 아이 입에 대주기도 했으나 핏덩이는 고개를 챈 돌리며 악을 쓸 뿐이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숨이 넘어갈 듯 검붉게 변해가자 막순의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막순이 아이를 안고 발을 동동 구르며 울먹였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쩌나. 배가 고파 저러는데 줄 것이 없으니 내 속이 터지는구나. 아가, 제발 울지 말아라. 내가 울면 내 간장이 녹는다. 그때 방문 밖에서 쿵하고 무언가 무거운 것이 마당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빗소리를 뚫고 들려온 둔탁한 소리에 막순은 황급히 방문을 열어젖혔습니다. 번개가 번쩍이는 찰나 막순은 마당에 서 있는 호랑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호랑이는 입에 물고 있던 거대한 멧돼지 한 마리를 마당 한가운데에 던져놓고는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아이를 위해 사냥을 해온 모양이었습니다. 막순은 호랑이의 기특한 마음에 감동하면서도 당장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고기가 아니었기에 답답한 마음에 가슴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이 미련한 짐승아, 고기가 무슨 소용이냐. 애가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데 핏덩이가 멧돼지 고기를 씹어 먹겠느냐. 젖이 필요하단 말이다. 젖이. 막순의 호통에 호랑이는 귀를 쫑긋거리며 잠시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젖이 필요하다는 말을 알아들은 것일까요? 아니면 막순의 절박한 표정을 읽은 것일까요? 호랑이는 멧돼지를 그대로 둔 채 다시 어둠 속으로 휙 몸을 돌려 사라졌습니다. 막순이 떠나가는 호랑이 뒤통수에 대고 애타게 불렀습니다. 어디를 가느냐? 가지 마라. 나 혼자 어쩌라고. 하오나 호랑이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빗속으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막순은 망연자실하여 다시 방으로 들어와 밤새 울다 지쳐 잠든 아이를 품에 안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렇게 새벽닭이 올 무렵 방문 밖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막순이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문을 열어보니 놀랍게도 호랑이가 다시 돌아와 옛마루 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입에는 흙이 잔뜩 묻은 산삼뿌리가 한 움큼 물려 있었지요. 그것도 10만이들이 평생 한번 볼까 말까 하다는 사람 모양을 그대로 갖춘 천년 묵은 산삼이었습니다. 막순은 입을 다물지 못하고 호랑이에게 다가갔습니다. 호랑이는 산삼을 막순의 치마폭에 툭 뱉어놓고는 칭찬이라도 바라는 듯 꼬리를 살랑거렸습니다. 막순이 산삼을 집어들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 귀한 것을, 이걸 팔아서 젖을 구하라는 뜻이냐? 네가 사람보다 낫구나. 정말 사람보다 나서. 날이 밝자마자 막순은 아이를 업고 읍내 장터로 내달렸습니다. 그리고 약재상에게 산삼을 내밀어 거금을 손에 쥐었지요. 막순은 그 길로 우시장으로 달려가 젖이 퉁퉁하게 부른 암염소 한 마리를 사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막순이 갓 짜낸 따뜻한 염소, 젖을 숟가락에 떠서 아이의 입에 물리자 복덩이는 그제야 찡그렸던 미간을 펴고 꿀꺽꿀꺽 젖을 받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목구멍으로 젖 넘어가는 소리가 어찌나 우렁찬지 보고 있던 막순의 배가 다 부를 지경이었습니다. 막순이 아이의 입가에 묻은 젖을 닦아주며 흐뭇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많이 먹거라. 산신령님이 주신 젖이니
먹고 쑥쑥 커야지. 너는 복도 많다. 호랑이 아버지를 두었으니 말이다. 배불리 먹은 아이가 새근새근 잠이 들자 막수는 밖으로 나가보았습니다. 호랑이는 산으로 돌아가지 않고 막순의 집 팻마루 밑 비좁은 공간에 웅크리고 누워 있었습니다. 막순이 다가가도 호랑이는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나른한 눈으로 막순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날 밤부터 기이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호랑이는 낮에는 산속을 누비며 막순이 먹을 나물과 짐승을 잡아다 날랐고 밤이 되면 어김없이 내려와 팻마루 밑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집채만 한 짐승의 뜨거운 체온이 구들장을 타고 올라와 외풍이 심한 방 안에 냉기를 몰아내고 아이를 따뜻하게 데워주었지요. 어느 깊은 밤 막수는 잠이 오지 않아 마루에 걸터 앉았습니다. 발밑에서는 호랑이의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려왔고 방 안에서는 복덩이의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세상 천지에 홀로 남겨져 손가락질 받던 과부 막순에게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막순이 팻마루 바닥을 톡톡 두드리며 밑에 있는 호랑이에게 넋두리를 늘어놓았습니다. 여보게, 듣고 있나? 내 팔자도 참 기구하지. 서방복 없는 년이 자식복에 호랑이복까지 터졌네 그려. 남들은 무서워 피하는 짐승이지만 내게는 네가 백년 손님보다 더 듬직하다. 내가 이 아이 아비 노릇을 하려나 보다. 마루 밑에서 호랑이가 그르렁하고 낮게 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막순의 말에 대꾸라도 하는 듯한 그 소리에 막순은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쫓겨난 못생긴 과부와 부모에게 버림받은 핏덩이, 그리고 인간에게 상처 입었던 호랑이, 서로의 결핍을 채워주는 이 기묘한 세 식구의 인연은 산골 마을의 깊은 어둠 속에서 소리 없이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세월은 쏘아놓은 화살처럼 빠르게 흘러 핏덩이였던 복덩이가 어느덧 7살 개구쟁이가 되었습니다. 호랑이 삼촌의 보살핌 아래 산에서 뛰놀며 자란 복덩이는 또래보다 머리 하나는 더 크고 힘이 장사였지요. 그로부터 다시 세월이 흘러 복덩이는 어느새 15살 씩씩한 소년으로 자라났습니다. 호랑이가 물어다 준 산삼과 멧돼지 고기를 먹고 자라서인지 아이는 또래보다 머리 하나는 더 크고 힘이 장사였지요. 막수는 그런 복덩이를 볼 때마다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른 듯 했으나 아이가 자랄수록 그녀의 근심 또한 깊어만 갔습니다. 세상 물정을 알게 된 복덩이가 마을 아이들과 어울리려 할 때마다 가슴 아픈 일들이 벌어지곤 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늦은 오후 복덩이가 흙투성이가 된 옷을 입고 씩씩거리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무릎은 까져서 피가 배어 나오고 있었고 눈가에는 닭똥 같은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지요. 막순이 놀라서 빨래를 널다 말고 달려갔습니다. 막순이 아이의 흙 묻은 얼굴을 닦아주며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꼴이 이게 뭐냐? 산에서 넘어지기라도 한 게냐? 아니면 누구랑 싸움 박질이라도 했느냐? 복덩이는 대답 대신 입술을 꽉 깨물며 울음을 삼켰습니다. 하오나 막순이 계속해서 캐묻자 아이는 참았던 서름을 터뜨리며 소리쳤습니다. 복덩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애들이 나랑 안 놀아줘. 칠성이 형이 나보고 주워온 자식이라 그러고 우리 엄마는 돼지라서 남편도 깔아뭉개 죽였대. 나보고도 애비 없는 호로 자식이라고 돌 던지잖아. 그 말은 막순의 가슴을 후벼 파는 비수와도 같았습니다. 자신의 못난 외모와 팔자 때문에 금쪽 같은 자식까지 손가락질을 받는다는 사실이 뼈에 사무치게 미안했기 때문입니다. 막순은 아무 말도 못하고 복덩이를 와락 끌어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막순이 아이의 등을 두드리며 속삭였습니다. 미안하다. 애미가 못나서 미안해. 그래도 너는 귀한 자식이다. 하늘이 내리고
산신령이 점지해준 보물이야. 기죽지 말거라. 그날 이후 복덩이는 마을 어귀에 나가는 것을 꺼리게 되었습니다. 대신 아이는 뒷산 바위에 걸터 앉아 혼자 노는 시간이 많아졌지요. 하오나 복덩이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아이가 풀피리를 불며 시무룩해 있을 때면 숲속 어둠 속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소리 없이 나타나 곁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바로 상군이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짓대진 왈패 녀석들이 산 입구까지 올라와 복덩이를 에워쌌습니다. 왈패 대장이 돌멩이를 던지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야, 돼지 새끼, 여기서 뭐하냐? 너네 엄마가 멧돼지라서 산에다 집을 지었다며. 꿀꿀하고 한번 울어봐라. 그럼 보내주지. 복덩이는 주먹을 꽉 쥐고 노려보았으나 덩치 큰 형들 서넛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왈패들이 낄낄거리며 복덩이를 밀치고 발을 걸어 넘어뜨리려던 찰나였습니다. 크르르르 땅바닥을 울리는 낙고 묵직한 진동이 아이들의 발끝에서부터 전해져 왔습니다. 왈패들이 놀라 동작을 멈추고 주위를 두려번거리자 숲속 수풀이 양옆으로 갈라지며 우람한 호랑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녀석의 노란 눈동자는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고 드러낸 송곳니는 섬뜩한 살기를 뿜어내고 있었지요. 왈패 대장이 기겁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으아! 호랑이다. 사람 살려. 호랑이가 앞발을 쿵하고 내디디며 포효하자 왈패들은 혼비백산하여 오줌을 지리며 산 아래로 굴러떨어지듯 도망쳤습니다. 순식간에 상황이 정리되자 숲에는 다시 고요한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일반적인 아이라면 기절초풍할 상황이었으나 복덩이는 전혀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이는 옷에 묻은 흙을 털고 일어나 호랑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까치발을 들고 호랑이의 굵은 목을 끌어안으며 씩 웃어 보였습니다. 복덩이가 호랑이의 털에 얼굴을 부비며 말했습니다. 털보 삼촌, 보고 있었어. 아까 그 녀석들 도망가는 거 봤지? 엉덩이에 불난 것처럼 뛰더라. 호랑이는 거친 혀로 복덩이에 까진 무릎을 조심스럽게 핥아주었습니다. 마치 다친 새끼를 보살피는 어미처럼 다정하고 섬세한 몸짓이었습니다. 마을 아이들에게는 아비가 없었으나 복덩이에게는 세상 그 누구보다 든든하고 무서운, 그러나 내 편일 때는 한없이 따뜻한 그림자, 아빠가 있었던 것입니다. 복덩이가 호랑이의 등에 기대어 으스대며 말했습니다. 삼촌이 있어서 난 하나도 안 무서워. 나중에 나도 크면 삼촌처럼 힘센 장사가 될 거야. 그래서 우리 엄마 욕하는 놈들 다 혼내줄 거야. 호랑이는 복덩이의 당찬 포부가 마음에 들었는지 그르렁하는 소리를 내며 꼬리로 아이의 등을 툭툭 쳐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아이가 나무 타는 법을 알려달라고 조르자 직접 시범을 보이며 숲속의 훌륭한 스승 노릇까지 자처했지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복덩이의 발걸음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등 뒤에는 언제나 숲의 제왕이 그림자처럼 따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막순이네 집 근처에만 가면 귀신 곡소리가 들리고 덩치 큰 산신령이 아이를 업고 다닌다는 기이한 소문이었습니다. 하오나 그것은 헛소문이 아니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고 심지어 사람과 짐승이라는 종조차 달랐으나 그들은 서로의 결핍을 채워주는 그 어떤 혈육보다 끈끈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호랑이 삼촌의 그림자 호의를 받으며 자란 복덩이는 어느덧 막순의 어깨에 닿을 만큼 훌쩍 자라 소년의 티를 벗기 시작했습니다. 산속에서 맑은 공기를 마시고 험한 바위를 타며 자란 덕분인지 복덩이의 몸놀림은 날쌘 짐승처럼 가벼웠고 눈빛에는 범접할 수 없는 기계가 서려 있었지요.
비록 거친 무명옷을 입고 있었으나 그 속에 감춰진 귀한 태는 진흙 속에서도 빛나는 진주와 같았습니다. 복덩이가 15이 되던 해 어느 장날이었습니다. 이제 제법 어른스러워진 복덩이는 막순이 밤새 캔 약초를 팔아 고기라도 한 근 끊어올 요량으로 지게를 지고 홀로 읍내 장터로 향했습니다. 산에서 호랑이와 함께 뛰놀며 단련된 몸은 이미 또래 아이들보다 한 퍼든 더 컸고 눈빛에는 범접할 수 없는 기계가 서려 있었지요. 장터는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북적거렸고 여기저기서 흥정하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복덩이가 약재상 좌판에 약초를 내려놓으며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어머니가 캔 산도라지와 더덕입니다. 값을 잘 쳐주시면 다음에 산삼이라도 캐오겠습니다. 약재상 주인은 복덩이의 싹싹함과 약초의 좋은 품질에 흡족해하며 엽전 꾸러미를 건넸습니다. 복덩이는 묵직한 돈주머니를 품에 넣으며 오늘 저녁 어머니 밥상에 올릴 고깃국 생각에 절로 콧노래가 나왔습니다. 하오나 평화로운 장터 나들이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장터 골목을 지나던 복덩이의 앞을 험상님은 산의 서너시 가로막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인근 장터를 주름잡으며 상인들을 괴롭히는 악질 왈패들이었는데 그중 우두머리가 복덩이를 보더니 기분 나쁜 웃음을 흘리며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왈패 우두머리가 침을 찍 뱉으며 빈정거렸습니다. 이게 누구신가? 산골짜기 멧돼지 과분의 아들내미 아니냐? 오늘은 내 엄마 젖이나 빨고 있을 것이지. 웬일로 기어 나왔느냐? 복덩이는 못 들은 척 지나가려 했으나 왈패들은 길을 터주기는커녕 복덩이의 지게를 발로 차 넘어뜨렸습니다. 쏟아진 약초 찌꺼기가 흙바닥에 나뒹굴자 복덩이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자신을 욕하는 건 참을 수 있었으나 어머니를 들먹이는 것은 참을 수 없는 모욕이었기 때문입니다. 복덩이가 주먹을 꽉 쥐고 낮게 경고했습니다. 비키시오. 더 이상 내 어머니를 입에 올리면 가만두지 않겠소. 그 말에 왈패들은 배를 잡고 낄낄거리며 비웃었습니다. 왈패 졸개가 깐족거리며 대꾸했습니다. 가만두지 않으면 어쩔 셈이냐. 내가 산신령이라도 된다더냐. 아니면 네 엄마처럼 우리를 깔아뭉개기라도 할 테냐. 졸개의 말이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참다 못한 복덩이의 몸이 순식간에 튀어나갔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움직임이라기보다는 숲속에서 먹잇감을 낚아채는 맹수의 몸놀림과 흡사했습니다. 복덩이는 왈패 졸개의 팔을 낚아채 비틀고는 그대로 다리를 걸어 바닥에 매다 꽂았습니다. 졸개가 외마디 비명과 함께 나동그라지자 당황한 우두머리가 품에서 단도를 꺼내들고 달려들었습니다. 하오나 복덩이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호랑이 삼촌과 장난치며 익힌 감각으로 날아오는 칼날을 종이 한 장 차이로 피하고는 우두머리의 명치를 정확하게 가격했지요. 우두머리가 거품을 물고 쓰러지자 구경하던 장터 사람들이 탄성을 질렀습니다. 어린 소년이 건장한 왈패들을 눈 깜짝할 새에 제압하는 모습은 실로 경이로웠기 때문입니다. 하오나 격렬한 몸싸움 도중 복덩이의 품속 깊이 숨겨두었던 물건 하나가 툭 하고 흙바닥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복덩이가 태어날 때부터 몸에 지니고 있던 막순이 절대 남에게 보여주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던 황금색 실로 용의 문양이 수놓아진 붉은 놀이개였습니다. 복덩이는 그것을 부적처럼 여겨 한시도 몸에서 떼어놓지 않았는데 하필 오늘 그것이 드러나고 만 것입니다. 햇살을 받은 금실이 장터 한복판에서 눈부시게 반짝였습니다. 복덩이는 소스라치게 놀라 얼른 놀이개를 주워 품에 감추었습니다. 그리고는 주위를 살필 겨를도 없이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다행히 왈패들과 구경꾼들은 싸움 구경에 정신이 팔려 그 물건을 제대로 보지 못한 듯 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장터, 국밥집 구석에 앉아 갓을 푹 눌러쓰고 국밥을 먹던 한 사내가 숟가락을 멈추고 복덩이의 뒷모습을 날카롭게 응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10년째 이 일대를 떠돌며 왕자의 흔적을 찾아 헤매던 살수단의 첩자였는데 최근 산골 과분의 아들이 범상치 않다는 소문을 듣고 눈여겨보던 참이었습니다. 사냥개처럼 예리한 그의 눈은 찰나의 순간에 반짝인 용문양을 놓치지 않았고 그것이 10년 전 사라진 바로 그 오조룡 놀이개임을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첩자가 입가에 묻은 국물을 닦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용문이라. 민가에서는 절대 쓸 수 없는 금실 자수였다. 10년 전 사라진 그 물건이 분명하다. 첩자는 엽전 몇 푼을 상위에 던져두고 소리 없이 복덩이의 뒤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짐승의 젖을 먹고 자란 아이가 드러낸 것은 비단 무의 실력뿐만이 아니었습니다. 10년 동안 산골짜기 흙먼지 속에 묻혀있던 고귀한 왕실의 핏줄이 마침내 세상 밖으로 그 위험한 꼬리를 드러내고 만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복덩이의 발걸음은 빨라졌으나 등 뒤에서 조여오는 검은 그림자는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늘에는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고 산속에서 기다리는 호랑이가 무언가를 감지한 듯 구슬프게 포효하는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평화롭던 세 식구의 운명에 거대한 폭풍우가 몰아치기 직전의 고요함이었습니다. 복덩이가 잃어버릴 뻔한 놀이개를 품고 황급히 장터를 빠져나간 뒤 그 뒤를 밟던 그림자는 어둠 속으로 스며들어 누군가에게 비둘기를 날렸습니다. 장터에서 국밥을 먹던 사내는 단순한 첩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10년 전 왕위를 찬탈한 자들이 후환을 없애기 위해 조직한 비밀 살수단의 일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읍내객주 뒷방에서는 살기등등한 모의가 오고 갔습니다. 첩자가 탁자 위에 지도를 펼치며 보고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산골 과부의 아들이 품고 있던 것은 왕실의 적통만이 지닐 수 있는 오조룡 놀이개였습니다. 놈이 바로 우리가 10년을 찾아 헤매던 그 핏덩이가 확실합니다. 그 말을 들은 살수단 대장은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검을 어루만졌습니다. 대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하늘이 돕는구나. 쥐새끼처럼 숨어 살기에 못 찾았더니 제 발로 꼬리를 드러내다니. 오늘 밤 당장 그 산골 오두막을 덮친다. 아이는 물론이요. 그 어미라는 작자와 개미 새끼 한 마리까지 모조리 도륙하여 후환을 없애라. 한편 같은 시각 한양에서 급파된 금부도사와 관군들 또한 흙먼지를 일으키며 밤길을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선왕의 충신들로 왕자가 살아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그를 보호하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해 달려오고 있었지요. 하오나 그들의 거리는 살수단보다 멀었으니 과연 늦지 않게 도착할 수 있을지 하늘만이 알 노릇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복덩이는 하루 종일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에게 고깃국을 끓여드리겠다는 들뜬 마음은 사라지고 장터에서 떨어뜨린 놀이개 때문에 혹여 무슨 일이 생길까봐 가슴이 콩닥거렸기 때문입니다. 막순이 저녁상을 차려내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복덩아, 어디 아픈 게냐? 아까부터 얼굴이 허여멀건 것이 통밥을 먹지 않는구나. 장터에서 무슨 험한 꼴이라도 본 것이냐? 복덩이는 애써 웃어 보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복덩이가 숟가락을 들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오는 길에 날이 더워서 기운이 빠졌나 봐요. 어서 드세요. 이 고기
제가 어머니 드리려고 사온 거잖아요. 막수는 아들의 효심에 흐뭇해하면서도 왠지 모를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더욱 이상한 것은 집을 지키던 호랑이 상군의 행동이었습니다. 평소라면 저녁밥 냄새를 맡고 마루 밑에서 꼬리를 흔들었을 녀석이 오늘따라 밥도 거부한 채 마당을 서성거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호랑이는 허공에 대고 코를 킁킁거리더니 굵은 꼬리로 땅바닥을 탁탁 내리치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마을로 내려가는 산길 입구를 향해 낮게 으르렁거리고 있었지요. 그것은 단순한 투정이 아니라 영역을 침범하려는 적에 대한 명백한 경계 신호였습니다. 막순이 갯마루로 나가 호랑이를 달래며 말했습니다. 상구님 왜 그러시오? 오늘따라 눈빛이 왜 이리 사납소? 산에서 곰이라도 내려오는 것이오. 하오나 호랑이는 막순의 손길도 피한 채 털을 곤두세우고 어둠 속을 노려볼 뿐이었습니다. 짐승의 육감은 이미 바람에 실려오는 비릿한 피냄새와 살기를 감지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밤이 깊어 삼경이 되자 산골 마을의 정막을 깨고 불길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풀벌레 소리가 뚝 끊기고 대신 바스락거리는 발소리가 사방에서 오두막을 향해 조여오고 있었지요. 그것은 마치 수십 마리의 뱀이 담장을 넘어오는 듯한 끔찍한 기척이었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던 복덩이가 벌떡 일어나 방문을 열었습니다. 복덩이가 긴장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세요. 밖이 이상해요. 털보 삼촌이 짖고 있어요. 막순이 놀라 뛰쳐나가 보니 마당에 있던 호랑이가 대문 앞을 가로막고 서서 천둥 같은 포효를 내지르고 있었습니다. 크앙! 그 우렁찬 울음소리가 산을 뒤흔들자 어둠 속에 숨어있던 검은 그림자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복면을 쓰고 시퍼런 칼을 든 자객들이 담장 위며 지붕 위 그리고 마당 입구까지 새까맣게 포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막수는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으나 본능적으로 복덩이를 등 뒤로 숨겼습니다. 자객들의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가 대문을 박차고 들어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역적의 씨앗이 여기 숨어 있었구나. 내 놈 하나 때문에 우리가 10년을 허탕쳤다. 이제 그만 저승으로 가거라. 막순이 사색이 되어 소리쳤습니다. 누구시오? 우리는 법 없이도 사는 사람들인데 왜 이러시오? 살려주시오. 제발 아이만은 살려주시오. 살수 대장은 비웃으며 칼을 높이 쳐들었습니다. 대장이 명령했습니다. 모두 죽여라. 짐승 새끼 한 마리도 살려두지 마라.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수십 명의 자객이 일제히 오두막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복덩이의 앞을 가로막고 있던 호랑이가 뒷다리에 힘을 주며 바닥을 박찼습니다. 상군의 눈에서 푸른 안광이 뿜어져 나왔고 억울하게 쫓기던 세 식구의 운명을 건 처절한 밤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칼날이 달빛에 번뜩이며 막순의 목을 노리고 날아들었습니다. 서슬퍼런 칼날이 막순의 목을 향해 날아들던 찰나 어둠 속에서 거대한 황금색 그림자가 번개처럼 솟구쳐 올랐습니다. 과직하는 소름 끼치는 파열음과 함께 막순을 노리던 자객의 몸이 허공으로 붕 떴다가 마당 구석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상군이 앞발로 자객의 가슴을 걷어차 날려버린 것이었지요. 자객들이 혼비백산하여 뒷걸음질 치자 호랑이는 막순과 복덩이 앞을 가로막고 서서 천지를 뒤흔드는 포효를 내질렀습니다. 그 소리가 어찌나 우렁차던지 지붕 위에 기와장이 들썩거렸고 자객들이 들고 있던 칼자루가 덜덜 떨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짐승의 울음이 아니라 자신이 지키고자 하는 가족을 건드린 자들에 대한 수호신의 분노였습니다.
살수 대장이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부하들에게 고함을 질렀습니다. 살수 대장이 악을 쓰며 명령했습니다. 물러서지 마라. 고작 짐승 한 마리다. 창으로 찔러 죽여라. 대장의 호통에 정신을 차린 자객들이 창과 칼을 앞세워 일제히 호랑이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오나 상구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녀석은 날렵한 몸놀림으로 창날을 피하고 굵은 꼬리로 자객들의 다리를 후려쳐 넘어뜨렸습니다. 호랑이의 발톱이 허공을 가를 때마다 자객들의 비명이 터져 나왔고 마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방 안에 숨어 문틈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막순은 두 손을 모아 벌벌 떨며 기도했습니다. 막순이 눈물을 흘리며 빌었습니다. 아이고 상구님, 제발 다치지 마시오. 우리 때문에 그 귀한 몸 상하면 아니 돼요. 복덩이 역시 공포에 질려 막순의 치마폭을 꽉 붙잡고 있었으나 아이의 눈만은 호랑이에게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위해 피를 흘리며 싸우는 털보 삼촌의 모습이 어린 복덩이의 가슴 속에 깊이 박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호랑이의 기세에 눌려 자객들이 섣불리 덤비지 못하고 주춤거자 살수 대장은 비열한 꾀를 내었습니다. 그는 품에서 불씨가 담긴 통을 꺼내어 지붕 위로 던지라고 손짓했습니다. 대장이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안에서 나오지 않겠다면 태워 죽여라. 집에 불을 질러라.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자객들이 횃불과 불화살을 오두막을 향해 쏘아대기 시작했습니다. 메마른 초가 지붕에 불똥이 튀자 삽시간에 시뻘건 불길이 치솟아 올랐습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소리와 함께 매캐한 연기가 방 안으로 스며들었고 열기가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막순이 복덩이를 이불로 감싸 안으며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복덩아, 코를 막아라. 연기를 마시면 안 된다. 집안이 불타오르기 시작하자 마당에 있던 호랑이는 더욱 사나워졌습니다. 녀석은 불길에 휩싸인 집을 보며 괴로운 듯 울부짖었고 그 틈을 노린 자객들의 칼날이 호랑이의 옆구리와 등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붉은 피가 호랑이의 황금빛 털을 적셨으나 상구는 고통을 참아내며 오로지 방문 앞을 지키는 데에만 집중했습니다. 살수대장이 그 모습을 보고 비웃으며 외쳤습니다. 미련한 짐승 같으니라고. 도망치면 살 것을 제 무덤을 파는구나. 집중 공격해라. 놈의 숨통을 끊어라. 수십 개의 창끝이 호랑이를 향해 날아들었습니다. 호랑이는 앞발로 쳐내고 이빨로 물어뜯으며 필사적으로 막아냈으나 중과부적이었습니다. 어깨에 화살이 박히고 허벅지에 깊은 자상이 생기자 호랑이의 움직임이 눈에 띄게 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불타는 방문을 박차고 막순이 뛰쳐나왔습니다. 그녀는 복덩이를 품에 안은 채 연기에 그을린 얼굴로 호랑이를 향해 절규했습니다. 막순이 목이 터져라 소리쳤습니다. 상구님, 비키시오. 이러다 당신 죽소. 제발 도망가시오. 어서. 하오나 호랑이는 막순의 애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피투성이가 된 몸으로 막순과 자객들 사이를 가로막아 섰습니다. 녀석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막순을 한번 뒤돌아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나는 괜찮으니 걱정 말고 내 뒤에 꼭 붙어 있으라고 말하는 듯했지요. 불길은 이제 집 전체를 집어삼키고 마당까지 번져오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열기와 자욱한 연기, 그리고 살기로 가득 찬 자객들 사이에서 막순과 복덩이, 그리고 상처 입은 호랑이는 벼랑 끝에 몰린 신세가 되었습니다. 호랑이는 마지막 힘을 짜내려는 듯 자세를 낮추고 낮은 으르렁거림을 토해냈습니다. 그것은 적을 향한 경고이자 자신의 생명을 불태워 가족을 지키겠다는 비장한 선언이었습니다. 복덩이가 호랑이의 피 묻은 등을 보며 울먹였습니다. 삼촌, 우리 때문에 삼촌이
불타는 오두막을 배경으로 피 흘리는 호랑이와 겁에 질린 모자, 그리고 그들을 애워싼 자객들의 검은 그림자가 일렁였습니다. 밤하늘을 붉게 물들인 불길보다 더 뜨거운 호랑이의 핏방울이 눈 덮인 마당 위에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들은 이 지옥 같은 불길 속을 살아서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운명의 시간은 야속하게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매캐한 연기와 뜨거운 불길이 오두막을 집어삼키는 가운데 살수대장은 승리라도 잡은 듯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활시위를 당겼습니다. 그의 화살촉은 정확히 겁에 질린 복덩이의 심장을 겨누고 있었지요. 이미 호랑이는 수십 개의 창과 칼에 찔려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상태였기에 더 이상 저 화살을 막을 힘이 남아있지 않으리라 판단한 것입니다. 살수대장이 잔인하게 명령했습니다. 끝이다. 역적의 씨를 받아라. 핑 하는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검은 화살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그것은 눈 깜짝할 새에 복덩이의 가슴을 향해 직선으로 날아들었습니다. 막순이 비명을 지르며 아이를 감싸 안으려 했으나 화살의 속도가 더 빨랐습니다. 바로 그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비틀거리던 호랑이가 마치 번개라도 맞은 듯 마지막 기력을 짜내어 허공으로 솟구쳐 올랐습니다. 녀석은 복덩이의 앞을 가로막으며 자신의 넓은 가슴을 활짝 열어젖혔지요. 푹 둔탁하고 끔찍한 소리가 불타는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복덩이의 심장을 뚫었어야 할 화살은 아이 대신 호랑이의 왼쪽 가슴 깊숙이 박히고 말았습니다. 치명상이었습니다. 복덩이가 울부짖으며 소리쳤습니다. 삼촌, 안 돼. 호랑이는 고통에 몸부림치는 대신 입에 고인 붉은 피를 한 움큼 토해내며 땅에 착지했습니다. 하오나 녀석은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에 박힌 화살을 훈장처럼 달고 믿기지 않는 괴력을 발휘하여 살수대장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그것은 죽음을 넘어선 짐승이 아닌 영물로서의 마지막 일격이었습니다. 살수대장이 기겁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게 짐승이란 말이냐. 괴물이다, 괴물. 공포에 질린 대장이 칼을 휘두를 새도 없이 호랑이의 거대한 앞발이 대장의 가슴팍을 강타했습니다. 하는 외마디 비명과 함께 살수대장의 몸이 종이 인형처럼 날아가 뒤편 절벽 아래로 까마득하게 추락해버렸습니다. 우두머리를 잃은 자객들은 호랑이의 기세에 눌려 칼을 떨어뜨리고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산 아래쪽에서 땅을 울리는 말발굽 소리와 함께 우렁찬 나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역적들을 소탕하라. 대군 마마를 보호하라. 어둠 속에서 횃불을 든 수백 명의 관군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10년 동안 잃어버린 왕자를 찾아 헤매던 금부도사가 마침내 도착한 것입니다. 관군들은 순식간에 오두막을 포위하고 우왕좌왕하던 자객들을 단숨에 제압해 나갔습니다. 금부도사가 말에서 뛰어내려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대군 저하, 어디 계십니까? 신이 너무 늦었습니다. 관군들이 자객들을 포박하고 불길을 잡는 사이 마당 한가운데에는 기이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든 싸움이 끝났음을 직감한 호랑이가 그제야 버티고 서 있던 네 다리에 힘을 풀고 쿵 하며 눈밭 위로 쓰러졌기 때문입니다. 하얀 눈밭이 순식간에 호랑이가 흘린 붉은 선혈로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막수는 불타는 집을 뒤로하고 미친 듯이 호랑이에게 달려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호랑이의 피 묻은 털을 어루만지며 덜덜 떨렸습니다. 막순이 오열하며 절규했습니다. 상구님, 눈 좀 떠보시오. 이리 가시면 안 돼요. 우리 복덩이 살려놓고 당신이 가면 어쩌란 말이오. 호랑이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녀석의 황금빛 눈동자는 점점 초점을 잃어가고 있었으나
그 시선만은 끝까지 복덩이를 향해 있었습니다. 복덩이 역시 호랑이의 목을 끌어안고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복덩이가 호랑이의 귀에 대고 울먹였습니다. 삼촌, 일어나. 나랑 산에 가야지. 나 나무 타는 거 더 가르쳐 줘야지. 이렇게 자지 마. 호랑이는 복덩이의 젖은 볼을 거친 혀로 힘없이 한 번 핥아 주었습니다. 그것은 나는 괜찮다. 너는 살았으니 되었다라고 말하는 듯한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슬픈 위로였습니다. 금부도사가 다가와 그 참혹하고도 성스러운 광경을 목격하고는 쓰고 있던 갓을 벗어 바닥에 내려놓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금부도사가 침통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물이라 하나 사람보다 더한 의로움을 지녔습니다. 이분이 아니었다면 왕실의 혈맥이 끊어질 뻔했습니다. 호랑이의 숨소리가 잦아들고 거대했던 몸의 온기가 눈밭의 냉기 속으로 서서히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밤하늘을 수놓던 불길도 사그라들고 오직 살아남은 자들의 통곡 소리만이 산골짜기를 메우고 있었습니다. 짐승의 탈을 썼으나 누구보다 인간다웠던 영웅이 가족을 지키고 장렬히 눈을 감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차갑게 식어가는 눈밭 위에서 호랑이의 거친 숨소리가 촛불처럼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복덩이는 피투성이가 된 호랑이의 목을 끌어안고 놓지 않았습니다. 이미 녀석의 몸은 반쯤 굳어가고 있었으나 복덩이에게는 여전히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든든한 털보 삼촌의 품이었지요. 금부도사가 복덩이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무릎을 꿇고 예를 갖추었습니다. 금부도사가 간곡한 목소리로 청했습니다. 대군저하, 이제 그만 일어나셔야 합니다. 궁에서 전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옥체를 보존하시어 대통을 이으셔야지요. 하오나 복덩이는 고개를 들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화려한 비단 가마도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수백 명의 관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죽어가는 삼촌과 멍하니 서 있는 엄마 막순만이 보일 뿐이었습니다. 복덩이가 핏발선 눈으로 악을 쓰며 소리쳤습니다. 싫어. 안 가. 내가 대군인지 뭔지 알게 뭐야. 내 아빠는 호랑이고 내 엄마는 저기 있는 막순이야. 내가 가면 우리 엄마는 누가 지켜. 나 절대 안 가. 복덩이의 절규에 금부도사는 당황하여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10년을 찾아 헤맨 왕자가 황궁을 거부하며 길길이 날뛰니 강제로 끌고 갈 수도 없고 난감한 노릇이었지요. 그때 넋을 잃고 서 있던 막순이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복덩이를 내려다보다가 갑자기 아이의 등짝을 찰싹 소리가 나게 때렸습니다. 짝! 난생 처음 엄마에게 맞은 복덩이가 놀란 눈으로 막순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막순의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으나 그녀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고 무서웠습니다. 막순이 피를 토하듯 호통쳤습니다. 이놈아, 정신 차리지 못해. 지금 상구님이 누구 때문에 절이 되었는데 네가 여기서 떼쓰고 자빠져 있으면 목숨 바쳐 너 살린 상구님은 개죽음 당한 거나 마찬가지요. 복덩이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막순이 복덩이의 어깨를 거칠게 잡아 흔들며 말을 이었습니다. 가거라. 가서 힘을 길러. 네가 여기서 나랑 약초나 캐고 살면 우리는 평생 쥐새끼처럼 숨어 살다 죽어야 돼. 허나 내가 임금님이 되면 다시는 억울하게 쫓기는 사람도 죄 없이 죽는 짐승도 없는 세상 만들 수 있잖아. 상구님도 그걸 바라고 가신겨. 막순의 말은 구구절절 옳은 말이었습니다. 힘이 없으면 소중한 것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밤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복덩이는 흐르는 눈물을 소매로 벅벅 닦아내고
힘겹게 숨을 헐떡이는 호랑이를 바라보았습니다. 호랑이는 흐릿해져가는 눈으로 복덩이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녀석은 마지막 힘을 다해 앞발을 들어 복덩이의 손등 위에 툭 올려놓았습니다. 마치 어미 말 들어라. 난 괜찮다라고 말하는 듯 했지요. 그리고는 짧고 깊은 숨을 한 번 내뱉더니 마침내 고개를 툭 떨구고 영원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복덩이가 호랑이의 죽음을 확인하고 목 놓아 울부짖었습니다. 삼촌, 털보 삼촌, 안 돼. 눈 좀 떠봐. 나 두고 가지 마. 한참을 짐승처럼 울부짖던 복덩이는 호랑이의 굳은 발톱 사이에 껴있던 피 묻은 털 한 줌을 뽑아 자신의 품속 깊이 쑤셔 넣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방금 전까지 울던 철부지 아이의 눈빛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서슬퍼런 도끼를 품은 한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복덩이가 금부도사를 향해 쉰 목소리로 내뱉었습니다. 가요. 내 아버지가 있다는 그 궐로 갑시다. 금부도사는 산골 소년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맹수 같은 기운에 압도되어 황급히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금부도사가 복창했습니다. 예. 대군마마를 가마로 모셔라. 화려한 가마가 준비되자 복덩이는 마지막으로 막순에게 다가갔습니다. 막순은 차마 아들을 잡지 못하고 뒷짐을 진 채 고개를 획 돌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아이를 잡으면 맘 약해져서 영영 못 보낼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복덩이가 막순의 앞에 털썩 무릎을 꿇고 큰 절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나갔다 올게. 밥 잘 챙겨 먹고 아프지 말고 있어. 내가 힘세져서 꼭 다시 데리러 올 거니까. 그때까지 삼촌 잘 부탁해. 막순은 끝내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복덩이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비단 옷이 아닌 흙 묻은 무명 옷을 입은 아들의 체온이 뼈에 사무쳤습니다. 막순이 오열하며 속삭였습니다. 그래, 내 새끼. 가서 기죽지 말고 대장 노릇 잘하고 있어. 밥 거르지 말고. 나는 걱정 말고. 복덩이는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억지로 떼어 가마에 올랐습니다. 수백 개의 횃불이 산길을 밝히며 행렬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웅장한 행렬이 산 아래로 멀어져 갈 때까지 막순은 호랑이의 차가운 시신 곁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어둠 속으로 멀어지는 가마를 보며 막순이 허공에 대고 넋두리 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상구님, 보고 계시오. 우리 복덩이 가는 꼬라지 좀 보소. 아주 늠름하니 장군감이 따로 없네 그려. 다 당신이 살려낸 목숨이오. 이제 당신은 아픈 거 다 잊고 편히 쉬시오. 내 남은 평생 당신 무덤에 술이나 따르며 곁을 지킬 테니 외로워 마시고. 산골짜기에는 다시 적막이 찾아왔습니다. 하오나 그것은 예전의 쓸쓸한 적막이 아니었습니다. 위대한 희생과 새로운 희망이 교차한 자리, 눈 덮인 마당에는 호랑이의 붉은 피와 막순의 뜨거운 눈물이 섞여 얼어붙고 있었습니다. 복덩이는 떠났으나 그의 가슴 속에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두 개의 이름, 어머니와 털보 삼촌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제 소녀는 왕이 되기 위한 멀고도 험한 길을 홀로 걸어가야 했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강산도 변한다는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산골 마을에는 많은 것이 변했으나 변하지 않은 것이 딱 하나 있었지요. 바로 호랑이가 묻힌 산기캐 양지 바른 곳에 지어진 작은 초가집과 그 곁을 지키는 늙은 여인 막순이었습니다. 막순의 검던 머리에는 이제 하얀 서리가 내려앉았고 장사 갔던 몸집도 세월의 무게에 눌려 제법 작아져 있었습니다. 하오나 그녀의 표정은 예전처럼 세상 억울함에 찌든 얼굴이 아니라 모진 풍파를 다 겪어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넉넉하고 편안한 얼굴이었지요. 어느 맑은 가을날 막순은
아침 일찍 일어나 호랑이 무덤가에 핀 잡초를 뽑고 있었습니다. 무덤 앞에는 투박하게 다듬은 나무 비석 하나가 서 있었는데 그 앞에는 막순이 매일 아침 떠다 놓은 정화수 한 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막순이 무덤을 툭툭 치며 말을 건넸습니다. 상구님, 간밤에 잘 주무셨소? 오늘은 날이 참 좋구려. 상구님, 털 말리기 딱 좋은 날씨요. 그때였습니다. 마을 어귀에서부터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오더니 산길을 따라 누군가 올라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느 약초꾼이나 나무꾼의 거친 발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낙엽을 밟는 소리조차 조심스러운 기품 있는 발걸음이었지요. 막순이 허리를 펴고 굽은 등을 두드리며 산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누구요? 길을 잘못 드셨소. 여긴 볼 거 없는 늙은이네 집이요. 하오나 다가오는 사내의 모습을 본 막순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푸른 비단 도포를 입고 머리에는 갓을 쓴 훤칠한 청년 하나가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10년 전 떠나보냈던 코올리게 복덩이가 늠름한 대장부가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그의 뒤에는 거창한 호위 무사도 화려한 가마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손에 든 호리병 하나와 보따리 하나뿐이었지요. 사실 산 아래에는 호위 무사들이 대기하고 있었으나 복덩이는 그들을 멀찍이 세워두고 홀로 이 길을 올라온 것입니다. 청년이 막순 앞에 멈춰 서서 갓을 벗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저 왔습니다. 그동안 밥 잘 챙겨 드시고 계셨습니까? 막순은 들고 있던 호미를 떨어뜨리고 믿기지 않는다는 듯 비틀거리며 다가갔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눈가에는 순식간에 물기가 차올랐습니다. 복덩이냐? 정말 우리 복덩이가 맞는 게냐? 청년, 아니 이제는 이 나라의 세자가 된 복덩이가 달려와 막순의 거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10년 전에는 작고 여린 손이었으나 이제는 막순의 손을 다 감쌀 만큼 크고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복덩이가 눈시울을 붉히며 대답했습니다. 예 어머니, 호랑이 젖 먹고 큰 어머니 아들 복덩이가 왔습니다. 너무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막순은 세자의 품에 안겨 아이처럼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10년 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그리움이 본물 터지듯 흘러나왔기 때문입니다. 막순이 아들의 등을 팡팡 치며 타박했습니다. 아이고, 이놈아, 살아있었구나. 그 무서운 궐 안에서 안 죽고 살아남았구나. 장하다. 정말 장하다. 한참을 울고 웃으며 회포를 푼 두 사람은 나란히 호랑이의 무덤 앞에 앉았습니다. 세자는 가져온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그 안에는 궁중에서만 쓴다는 귀한 유포와 호랑이가 생전에 그리도 좋아했던 큼지막한 산삼 한 뿌리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호리병에 든 술을 무덤가에 정성스레 따랐습니다. 향긋한 술 냄새가 가을 바람을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세자가 무덤을 향해 큰 절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삼촌, 저 왔어요. 털보 삼촌이 살려준 목숨으로 이제 세자가 되었습니다. 약속대로 억울한 사람 없고 배고픈 사람 없는 세상 만드는 훌륭한 임금이 되려고 무진 애를 쓰고 있습니다. 삼촌이 하늘에서 보고 계시지요? 막순이 옆에서 코를 훌쩍이며 거들었습니다. 보고 말고 상구님이 매일 밤 내 꿈에 나와서 네 안부 묻느라 귀찮아 죽겠다. 아주 자식 사랑이 유난이라니까. 세자는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10년 전 호랑이가 죽던 날 뽑았던 이제는 색이 바랜 털뭉치와 낡은 용 문양 놀이개였습니다. 세자는 그것을 무덤 위에 살포시 올려놓았습니다. 세자가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이건 삼촌께 돌려드릴게요. 제가 임금이 되어도 저를 지켜주신 분은 오직 삼촌뿐입니다. 그리고 제 어머니는 여기 계신
막순 씨 한 분이고요. 그 순간 산들바람이 불어와 무덤가의 풀잎을 흔들고 지나갔습니다. 우웅하는 낮은 바람 소리가 마치 호랑이가 기분 좋을 때 내던 그르렁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세 사람은 그렇게 늦은 오후까지 무덤가에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붉게 물든 노을이 산기부를 감싸 안았고 뚱뚱한 과부와 늠름한 세자, 그리고 땅속에 잠든 산군의 그림자가 하나로 어우러져 길게 늘어졌습니다. 막순이 빈 술잔을 다시 채우며 웃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산군님, 술맛 좋지요. 아들도 왔으니 오늘 밤엔 꿈에서 셋이 오붓하게 고기나 실컷 먹읍시다. 바람이 불 때마다 숲속 나무들이 춤을 추듯 흔들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궐 안에 있는 임금을 우러러 보았으나 진짜 임금의 스승이자 아버지는 이곳 산기청 의리로 맺어진 초라한 무덤가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못생긴 과부에게 은혜 갚은 호랑이와 그 호랑이를 잊지 않고 다시 찾아온 아들의 이야기는 훗날까지 전설이 되어 이 산골 마을에 오래오래 전해져 내려왔답니다.